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기초이론 12시간 마치고요. 기본 이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이름 아시죠? 2차 과목에서 1번에서 40번까지 출제되는 과목이죠. 지난 28회 시험의 기준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30문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5문제, 중개실무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법령 파트에서 문제가 가장 최근 문제로 본다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법령 파트에서는 보통 31, 2개 뭐 이 정도 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이론 12시간 혹시나 안 들으셨다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시면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정말 기초만 다루는 건 아니고 이 과목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딱 정했어요. 정했고 뭐 대충 훑어간 게 아니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기초 이론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다뤘어요. 일부러.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은 총 36시간 진행이 돼요. 45분 정도 강의해서. 학원 있죠, 학원. 저도 이제 학원에 출강합니다. 5군데 학원에 출강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고 저는 토요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학원 강의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8주 동안 진행이 되죠. 뭐 11월, 12월, 뭐 1월, 2월 이게 2달씩 코스로 해서 24시간이에요. 학원은. 근데 지금 제가 36시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학원은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그다음에 3월, 4월, 그다음에 5월, 6월 이렇게 총 기본 이론이 이론 과정이 4바퀴가 돌아요. 4바퀴가. 그러니 맨 처음에 기초 이론 할 때는 뭐 다 못 다루죠.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1, 2월 달에 가서 한 80%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3, 4월에 가서 한 90%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5, 6월 달에 가서 100%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우리 무크랜드 강의는 스튜디오 강의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이론은 12시간 맛배기만 보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 그다음에 심화 이론 2번 있어요. 2번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 전체 내용을 다 다루는 거예요. 전 범위를 다 다룹니다. 근데 극히 일부분은 심화 이론으로 넘깁니다. 아주 일부분만. 왜냐면 지금 공부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할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오늘 공부할 부분만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부할 부분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전 범위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만 공부를 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심화 이론에 가면은 30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28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지금보다 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전 범위를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원 강의와 이제 차이점은 앞에 이제 수강생들이 없는 그런 차이죠. 그래서 앞에 강의하는 강사들이 아무래도 학원에 학원 수강생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호흡이 딱 맞으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혼자 이게 진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앞에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일단 사설이 없어요.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저는 사설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수업 중에 강의하는 중에 제가 뭐 농담을 한다거나 또는 재밌는 사례를 든다거나 또는 약간의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따라서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에서 볼 때 다 떠오르고 그대로 문제가 술술 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 앞에 직접 계시진 않지만 지금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앞부분을 시작할 텐데 기본서로 진행이 됐죠. 기본서로. 당연히 이 기본서는 제가 썼죠. 무크랜드에서 이 과목은 저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제가 썼죠. 작년과 차이점은 첫 번째는 2017년에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도 일부 개정되고 특히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책을 쭉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책이 좀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털어냈고 중복되는 부분도 털어내고 그래서 약 100페이지 정도를 줄였습니다. 100페이지 정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분량이 좀 이제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근데 양이 줄었다고 해서 내용이 줄어든 건 결코 아니고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책으로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께서 눈하나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확실하고 중간중간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도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책들을 저는 한 번씩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은 만드셨는지. 맞죠? 그걸 토대로 제가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또 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서 좀 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거기 그대로 이제 반영을 했죠. 반영을 해서 제 생각엔 이 책으로 공부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 다른 책에 비해서 전혀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으면 나았지.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를 하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이 이 강의와 이 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 강의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2번 진행이 되고 앞으로 할 게 많아요.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고 기출문제 강의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도 들어옵니다. 요약집은 한 1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양이 좀 많지 않죠, 그거는. 근데 요약집에 100% 다 들어있습니다, 역시. 네. 즉, 뭐,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시험을 문제 풀 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약집과 예상 문제집이 같이 진행이 되죠. 예상 문제집은 뭐냐면, 기존에 제가 저번에 기초이론 때 첫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 이번에 28회 문제만 봐도 70%의 지문이 이미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이었어요. 유사하거나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공부를 해도 70점은 무난히 맞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머지 30%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70%를 다 맞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네. 나머지 30%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 예상 문제집입니다. 기출 문제집보단 당연히 더 수준이 높죠. 그리고 제 생각엔 시중에 나온 문제집 중엔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기출문제와 경향이 가장 비슷합니다. 네. 기출문제와 경향이 다르면 공부하다가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가장 유사하게 그리고 아직 안 나왔던 문제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루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흔히들 장판지라고 얘기하는 최종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이 되죠. 40문제짜리로 10회분을 우리가 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특강도 진행합니다. 특강은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특강은 이론 과정이 6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문제가 한 5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6시간만 공부를 해도 전범위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프린트로 진행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막판엔 6시간 만에 전범위를 다 공부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36시간으로 시작해서 6시간으로 끝납니다.
이 문제도 5시간이면 끝나고 이렇게 해서 막판에는 모든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푸시면 평소에 내가 봤던 대로 무난하게 문제를 풀고 80점 이상은 물론이고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80점 이상, 2차만 하시는 분은 90점 이상 목표로 하셔서 그대로 다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도 합격하신 분의 대부분은 80점이 넘었고 90점이 넘은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합격하신 분 중에 80점 미만으로 맞으신 분을 제가 이번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고 심지어 합격을 못 하신 분도 애지간하면 70점은 넘습니다. 네. 자, 그 정도의 과목이니까 강의와 교재 이것만 믿고 앞으로 쭉 가시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 자, 시작하죠. 시작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거 기본 이론 들어가는데 오늘 첫 시간은 총칙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총칙 부분. 이 총칙 부분을 하면 이 과목,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리죠. 올해 한 해 2018년 건강하시고 그리고 무탈하게 시험일까지 건강하게 공부를 쭉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칙 시작하죠. 페이지는 18쪽 시작이 되는데 총칙은 많은 내용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총칙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의 1조에는 법을 제정한 목적이 적혀 있어요. 법의 2조에는 이 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6가지가 있고 법의 3조에는 중개 대상물 이것이 정해져 있죠. 문제는 한 2문제, 많이 나와야 3문제 정도 나와요. 비중은 작지만 이 과목의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되고 지금 강의하는 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법을 제정한 목적은 요즘에 문제가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매년 출제가 된다. 그리고 저번에 기초이론 할 때는 용어를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가 오늘 다시 반복해서 할 것이고 저번에 기초이론 할 때는 중개대상물을 다루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걸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쪽을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기초이론에 4번째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부분이고 궁금하시면 거기를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1쪽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구성과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오리엔테이션 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률 있고 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잖아요. 시행령을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부르죠. 법률은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대통령령, 국토부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신설 개정이 되지만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은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쉽게 개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핵심은 법률에 담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담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양거로 2번에 내용 안 읽어보셔도 돼요. 대법원 규칙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배우거든요. 그 대법원 규칙을 이 책 가장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표결로 만들어지는 게 조례죠. 조례. 네.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법의 성격 보이는데 잘 문제가 안 나오는 파트예요. 역시. 하지만 한번 다루긴 해야 돼요. 자, 양가로 1번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법, 일반법이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누구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직업으로 하려면 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해서 개공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요 기본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괄호 2번 내려가 들어가면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이거는 자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이다. 공인중개사법. 자 여기는 상법. 여기는 민법. 자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말해요. 그럼 여기는 그 상인 중에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규율하는 법이고 여기는 모든 상인을 규율하는 법이고 여기는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 규율하는 법이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규율하는 법이니까 여기가 특별법이죠. 여기는 사건 중에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 법이고 여기는 모든 사건을 규율하는 법이고 모든 상사에 관한 력을 적용하는 법이고 그래서 이쪽이 특별법이다 얘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한다. 우선 적용하는데 이 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법조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땐 상법을 보충 적용하고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딱 한 번밖에 역대 지문 딱 한 번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O.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러면 O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하고 여기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오늘 거기 읽어보면 안 돼요. 읽으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걸 다시 앞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번, 3번은 지금 읽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읽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심화 이론할 때는 그때는 다루겠지만 기본 이론할 때는 여기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면 우리가 뒤로 공부할 때 이게 나와요. 뒷부분에 2번, 3번이 나오니까 지금 지나가세요.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예를 지금 들어놓은 거예요. 다음 양가로 3번 제목을 보면 사회법이다, 중간법이다, 혼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을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이라 이렇게 불러요. 공법이라는 게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 이를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법의 공법적인 요소라면 자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자격을 따야 돼. 자격을 취득하고 또 등록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자격 없이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잖아요. 이런 것 다 공법적인 요소죠. 요소고 사법적인 요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니까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계 이런 거 다 이제 사법적인 성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조문은 공법적인 성격, 또 어떤 조문은 사법적인 성격 갖는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법을 뭐라 한다? 사회법, 중간법 이렇게 부른다. 밑에 1번은 2번은 1번, 2번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국내법 대한민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격 이래요. 성격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성격 괜찮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1번, 2번, 3번 정도. 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일반법이다. O.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다. O.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O.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O. 그럼 이 법은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다. O. 중간법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끝. 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역대 딱 한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문으로. 자, 23쪽에 법의 제정 목적. 제가 아까 법의 1조에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의 이 제정 목적은 과거 20회까지 출제됐고 그 21회부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잘 나왔었어요, 이게.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언제 우리에게 또 뒤통수를 칠 모르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법의 1조를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 법을 만든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짠하잖아요. 짠하죠? 네. 자, 감독은 뒤로 하고 이 재정 목적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 밑에 제가 표에다가 적어드렸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자, 시작.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세 번째는 국민 경제 이바지. 자, 이게 보기가 세 개밖에 안 되니까 한 지문으로 내던가 아니면 오지선날 안 되고 박스 문제로 나올 수는 있죠. 박스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 법을 제정한 목적으로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해서 세 개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오른쪽에 틀리기 내는 지문도 제가 적어드렸죠. 과거에 주로 틀리기 냈던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틀렸군. 전문성 제고. 특히 두 번째가 잘 나와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이거 있잖아요. 여기를 부동산 중개 업무. 되게 충격적이죠. 중개업, 중개업무. 도대체 무슨 차이냐? 고민하지 말고 똑같이 안 나오면 X 이러면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말고. 네? 뭐냐? 이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그냥 가세요. 부동산 중개 업무 안 돼요. 또 부동산 중개 업무의 건전한 지도 다 틀렸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도 틀렸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업, 육. 자, 뭐라고요? 업, 육. 업의 육성. 그다음에 국민 경제 이바지, 국민의 자산권 보호 이런 거 아니라 이거죠. 네.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고 자, 이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법을 제정 목적은 이렇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죠. 용어 6가지가 있습니다. 중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6가지 용어가 있고요. 6가지 용어 중에서 책은 중개부터 적혀 있는데 강의하는 순서는 중개업부터입니다. 중개업부터니까 30페이지부터 갑니다. 30페이지. 페이지 30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중개업.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중개업이고 그냥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과목은 결국 가장 중개업이 가장 핵심이죠. 중개업을 하고자 이 법을 만든 거니까. 네. 자, 중개업을 하려면 이제 뭘 더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도 이따 배우겠네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기초인에서 다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법인 만들어도 됩니다.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만들어야 돼. 대표자는 적어도 중개사인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딜 찾아가죠? 등록관청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자, 우리 기초이론을 이미 했다는 가정하에 들어갑니다. 네. 이 단어가 전혀 모른다. 그쪽으로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학원이 아니에요. 기본 깔고 오셔야 되죠, 이제. 자, 등록관청은 뭐예요? 시군구.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우리가 등록관청 이게 부르죠. 등록관청 가서 뭐 하면, 등록을 하면, 이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이따가 배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러면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등록은 뭐냐?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 장부에 적어 올린다 이 말입니다. 행정기관에 있는 공적 장부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게 등록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등록한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꿈에도 그리던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중개업을 지금부터 배우자는 얘기예요. 중개업. 자, 30페이지 맨 위에 두 줄. 그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중개업이라는 용어의 정의. 자, 정의는 약속입니다. 이 법에선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만 사용한다. 이런 약속이에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거지. 정의를 내렸다. 뭐 이제 시험엔 아직 안 나온 지문인데 연습해보면 자 문제 풀어보세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X입니다. 왜?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뭐 있으니까? 정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빠지면 틀립니다. 이걸 빼고 낸 적은 없고 이번 28회에는 이렇게 냈습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X. 자,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시작.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면 뭘 한 거예요? 그냥 중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는 뭐냐? 이따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배웁니다만 자, 토지나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아마 중개겠죠.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시작.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이것이 중개이고 이것을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뭐고? 중개업이다. 근데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냥 중개를 한 것뿐이죠. 문제 하나 더 냅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X.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이게 빠지면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개업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보수와 업이에요. 중개는 이따 따로 배우는 거고. 하나만 빼도 틀린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다. 업이 아니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거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증 따라 아니면 뭘 만들어라 법인 만들어라 등록한청이 뭐 하세요? 등록하세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법에는 증 안 따고 등록 안 하고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있죠. 있습니다. 법의 4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우리 앞으로는 그냥 3-3 이렇게 불러요. 3-3. 이 3-3에 해당하는 자가 총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이 됩니다.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벌금형 받을 수도 있다. 징역 벌금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꼭 3년 주는 건 아니에요. 딱 3천 주는 거 아니고 3년 이하, 3천 이하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린 형벌 이렇게 부르죠. 형벌.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잘 맞춰보세요. 저번에 한번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지금부터 드러난 지문이 중요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건 당연하다고요? 네. OX?
O. 지금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쟤는 저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O예요. 다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뭐예요? 중개업인 거예요.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인 것이고 행위자가 누군지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네가 해도 이 행위를 하면 뭐고? 중개업이고 네가 해도 이 행위를 하면 뭐예요? 중개업인 거예요. 다만 밥 먹을 거냐 콩밥 먹을 거냐의 차이라는 거죠. 밥 먹냐 콩밥 먹냐의 차이다.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는데 이 중개업이 이거라 이거지. 이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책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다.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을 연습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니까.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돈 받고 중개했는데 어쩌다 우연히 환불했다. 처벌돼야 안 돼? 안 돼.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죠. 네. 책 좀 보세요. 그 중개업의 의. 일단 용어의 정의 외워야 되고 용어의 정의 외워야 되고 중개업의 의. 동그라미 1번. 네 줄 읽어보시고 밑에 꼭 알아야 할 지문. 이거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꼭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이거. 네. 밑에 지문 해설 적어드렸죠? 적어드렸죠. 그래서 음영 처리된 지문이 있죠. 꼭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행위자가 누군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지문 해설은 읽어보세요. 제가 다 구두로 말씀드린 거니까. 저 밑에 중개업의 성립 요건 들어갑니다. 자,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보수를 받아야 한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자,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에 해당할 뿐이지 중개업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했다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개공이 아닌 자인데 무려 5만 평이나 땅을 중개했습니다. 무려 5만 평이나 땅을 중개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복비를 5천만 원씩 받기로 약속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보수를 받기 전에 걸린 거죠. 보수를 받기 전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을 과연 중개업을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대법원까지 간 거죠. 대법원 판례만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자우 주장은 뭐예요?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로 주장하는 검사 측은 야, 너 안 받은 건 맞지만 너 지금 받기로 약속돼 있잖니. 너 안 걸렸으면 받았을 거잖아. 이거 처벌해야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팽팽히 맞서서 대법원까지 갔지. 결국 처벌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다 알잖아요 우리.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처벌이 안 됐다. 왜?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이유는 뭐냐면 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제가 그랬죠.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려면 법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보수를 받고 라고만 돼 있지 받거나 받기로 뭐 약속하고 이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밑줄치 부분 중요해요. 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한 지문입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밑줄 친 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공인중개 판사님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해줘요. 공인중개사법은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무등록 중개업 위반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그러니
죄형 법정지 원칙상 밑줄 친 거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유혹하는 행위는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 이름이 나왔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거래를 중개하고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X 이렇게 출제된 거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금 했던 건 뭐냐면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였고, 이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례는 중개 보수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라고 나중에 뒷부분에 또 배웁니다. 지금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거, 중개업 이외 업무를 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겠죠. 중개업을 했을 때만 중개 보수가 적용되니까. 예를 들면 분양대행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분양대행은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이므로 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 분양대행하고 받게 되는 보수는 중개 보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대행을 하고 받게 되는 보수가 중개 보수를 초과했을지라도 이 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뒷부분 가서 또 배웁니다. 자, 분양대행하고 받은 보수가 법령상 중개 보수를 초과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이러면 X로 골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중개보수라는 것은 중개업을 하고 받게 되는 보수니까 중개업에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중개업 이외 업무를 했을 때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좀 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지금 알고 가야 돼요. 좀 뒷부분을 좀 끄집어와서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업이라는 걸 가보죠. 업이라는 것은 일단 단어 자체 의미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업이라는 것이.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슈퍼마켓 아저씨. 그리고 이자는 임대를 원하는 자. 이번 임차인 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방 빼기로 했어요. 네. 갑은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세요라고 슈퍼 바로 옆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B에게 이미 의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개공 사무실에 찾아가다가 친한 아저씨한테 먼저 하소연을 해요. 이번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큰일 났어. 나 어떻게 해. A가 생각해보니 아까 다녀간 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했죠. 어서 오라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니까 이제 계약이 딱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둘 간에는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러면 이 슈퍼마켓 아저씨는 중개를 했나요? 그렇죠. 중개는 했죠.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하면 이건 중개인 거예요. 별다른 게 중개가 아니고 꼭 계약서까지 써줘야만 중개는 아니고 내 소개로 만나서 계약하면 이건 뭐다? 중개다.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은 복비가 붙었죠. 복비가 100만 원씩이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복비가 붙었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우리가 좀 감사비 좀 주고 싶다고. 됐어. 우리 사이야. 줄라면 한 30 주든가 그래. 에? 그래서 이제 30만 원씩 줬지. 그럼 뭘 받은 거야? 보수를 받은 거지. 근데 얘네 둘은 지금 계약서를 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개공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사장님, 우리 둘이 계약은 됐고요. 계약서만 써주세요. 계약서만 쓰는 비용은 정해진 건 없다고 그랬죠. 보통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계약서만 써주는 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일반인도 다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써줘도 되고. 네. 근데 보니까 이거 아까워. 그래서 물어봤죠. 이 둘이 어떻게 만났어? 저번에 나한테 다녀갔잖아.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소개시켜줬다고. 그래? 혹시 보비 줬어? 줬어. 30만 원씩 줬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슈퍼 아저씨를 찌른 거죠. 중개업을 했다 이거지. 자, 이걸로 이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업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딱 횟수가 정해진 건 이다 아니다. 아니죠. 두 번부터 업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아니 첫 줄 끝에부터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여기부터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답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럼 이거에 따라 판단해 보면 이 아저씨가 전세 계약을 도와준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도와줄 목적이었던 거죠. 규모. 이 전체 규모 의리의리해요? 그런 것도 아니죠. 뭐 빌딩도 아니고 그냥 뭐 전세 계약 하나 도와준 건데. 그다음에 횟수 기간 몇 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태양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거를 양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 상식선으로 판단해 보니까 업이다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 저 밑에 판례 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자, 결국 처벌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 문장의 가장 핵심이 어디라고요? 가장 핵심은 어디? 그렇죠. 우연한 기회에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우연히라고 뜨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보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을지라도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다. 받았다는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보수를 받았을지라도 우연히라고 뜨면 중개업이 아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심화이론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3번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우연히 이게 중요한 거고 뒤로 가시고 32쪽에 맨 위에 보면 핵심 판례가 또 나 있는데 시험이 여러 번 출제됐던 것입니다. 자,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컨설팅이 뭐냐 이거죠. 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이용 상담, 뭐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이런 걸 컨설팅이라고 그래요. 컨설팅.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면 내가 수익이 극대화될까요? 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공이 되게 똑똑해요. 공법적 지식이 많아요. 용도 지역 알고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이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을 알게 되고 알고 또 건폐율, 용적률 파악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또 건축비는 얼마나 나올 것이고 이걸 분양을 해서 얼마의 수입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 컨설팅 해주는 걸 말한다고. 이용 상담, 개발 정보 제공, 투자 상담 이게 컨설팅이에요. 이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아니잖아. 중개는 매매견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니까요. 이 컨설팅 업무는 자유업이에요. 자격증 안 따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컨설팅 업을 하는 자가 이 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업무에 연결되어서 뭘 한 거예요? 중개를 한 거죠, 중개. 중개했을 때 과연 이것이 중개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근데 이자가 뭐라고 주장해요? 나는 처음부터 중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중개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아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랬어? 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얘가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컨설팅 행위가 중개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O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기 제가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써드렸죠. 써드렸습니다.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판례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 행위를 했어도 돈 받고 계속했다면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지. 자, 이제 32쪽. 무자격자의 보수 청구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방금 이제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 행위를 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공부했고요. 밑에 무자격자 보수 청구권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 법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이게 처벌된다라고 돼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처한다고. 근데 처벌 규정만 있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처벌되는데 뭐 법비가 없으면 뭐가 중요하냐고. 이 사람이 주장한 그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 감옥 갈게. 감옥 갈 테니까 내가 중개했으니까 법비는 내놔 이거예요. 법비는 받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법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했을 때 처벌 규정만 있지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규정이 없다. 근데 판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그자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뭘 했다면 중개업을 했다면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은 뭐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무효. 무효라는 건 뭐예요? 받기 전이면 못 받는 거고 받았으면 뱉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을 했다면 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번. 2번에도 자격이 없는 자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했다.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닌 거죠. 중개업이 아니었다면 이는 보수 지급 약정이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강행법 위반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세한 판례 내용이 밑에 들어있는데 그 32쪽에 들어있는 판례는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거고 32쪽, 33쪽 위에 있는 판례는 그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판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밑줄만. 밑줄 위에 부분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밑줄만 할게요. 자, 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자격증을 따서 등록한 자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겠느냐. 그럼 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 이거죠. 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의 효력을 보는 건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들 이게 뭐냐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이런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로 봐야 된다. 강행규정으로 봐야 된다. 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은 자격 없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체결한 보수약정 효력을 없애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면 그 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오른쪽. 근데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경우처럼 뭐가 아니면 중개업이 아니면 그 보수 약정이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일단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밑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법에 정해진 중개 보수를 초과해 받더라도 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했단 말이에요. 중개업은 아니야. 중개업은 아니니까 보수를 받을 수는 있어. 받을 수 있는데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해 받아도 처벌할 수 없어. 이게 그냥 개공이 아니다 보니까 처벌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개공보다 더 받는 건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법상 그 신의 측에 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과다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다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뭐다?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격 없는 자인데 자격 없는 자가 중개업을 했으면 보수 약정은 무효. 중개업을 하면. 근데 자격이 없는 자라도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중개업이 아니면 그때는 보수 약정은 유효 이렇게 풀면 돼. 다만 과다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둘 다 무자격자예요. 중개업을 했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 중개업이 아니라면 보수 약정은 유효. 이렇게 푸는 거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 방금 뭘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중개업을 공부한 거예요. 중개업. 주로 이제 보수, 업에 관련된 거고 아까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쪽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방금 무자격자의 보수 청구권 이쪽도 최근에 되게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중개를 공부하겠습니다.